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개정안을 입법하지 않으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 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생명 경시 현상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능한 대책은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본다. 지난 시간에는 낙태죄가 폐지되기까지의 과정과 이것에 강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계의 입장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외국 사례는 어때요? 외국은 우리나라가 논의하는 내용과 좀 다르게 좀 더 많이 발전돼 있나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서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나라의 통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생각과는 달리 3분의 2의 국가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예로 드는 게 이제 그나마 경제가 발전한 OECD 국가를 예로 드는데 OECD 국가도 제한적으로만 낙태를 허용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12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 이후는 아주 극소수의 뭐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고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북한을 포함해서 낙태가 전면 허용된 나라는 10개국이 채 안 됩니다. 자, 북한은 낙태가 허용됐어요? 이제 공산주의화된 국가에서는 이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성이 노동자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해외 사례 관련돼서 이전에 한번 연구를 하면서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미니스트나 그런 집단들은 좀 이렇게 좁게 보려는 게 있죠. 그렇죠. 자기네 그런 이론을 정당화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낙태 합법화된 나라들을 돌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전략과 전술을 받는 겁니다. 받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낙태죄에 관련된 이제 폐지 방향으로 가는 모든 방향은요. 해외에서 들었던 이 전략과 전술에 덧붙여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선 낙태 합법화 시켰는데 12주 전까지만 된다. 이후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은 완전히 뭐 20 몇 주까지 열어라. 뭐 그런 내용을 다 책에다 기록합니다. 네, 그 책이 유럽 낙태 여행 이런 페미니스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문제가 경악한 게 어떻게 이 더 잘 폐지시킬까. 네, 그런 것들이 마치 교과서 같이 그들만의. 네, 근데 그 세계적인 통계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게 성의 자유화와 관련이 없진 않을 텐데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포르노 합법화된 국가와 비교해봤습니다. 80% 이상이 거의 일치합니다. 90%에 육박하는 국가들이 포르노가 완전 합법화된 나라들과 낙태가 비범죄와 일부라도 되어 있는 나라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의 자유화에 물꼬를 터주기 위한 것인지 이게 결과인지 꼭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아기를 임신했든 또 낙태를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든 그래서 낙태죄라는 게 폐지가 안 되면 그 낙태한 사람은 감옥을 가야 되느냐. 그러면 다 감옥을 보내는 거냐. 지금 낙태죄라는 게 폐지가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자유지만 낙태죄가 유지가 되면 이제 감옥 가요? 다? 제가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형법이 있는 규정의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법에 살인죄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건 살인자를 벌하기 위한 죄가 아니고요. 살인을 하지 말라. 맞죠. 라는 규정을 해둔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는 있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든 살인을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런 사람은 벌하겠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이거든요. 낙태죄도 사실은 낙태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태아가 생명이니까. 근데 사실 벌이 굉장히 경해요. 낙태죄의 벌이 일반 폭행 상해가 아니라 상처가 남는 상해가 아니고요. 폭행보다도 아주 경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요. 그것은 선언적인 의미죠. 그리고 실제로 낙태죄가 있을 때도 1년에 낙태죄가 전국에서 기소된 건수가 1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낙태를 많이 벌하지 않고 기소가 되어도 여성들이 기소가 된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감경 사유가 있잖아요. 우리 법에 예외들을 들어서 뭐 책임이 경해진다든지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막 끄집어내서 논의를 해야 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같아요? 왜 이런 거를 더 강하게 자꾸 얘기하고 꺼내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도 충분하고 얼마나 계도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상담으로 충분히 갈 수 있고 또 국가에서는 굳이 낙태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보호해서 이 인구가 감소되는 시대인데
어떻게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런 법을 자꾸 막 주창하는 주창자들의 그 의도는 뭘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뒤 배경, 이 사상사, 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적인 생각인데요. 아.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부장제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자신이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제가 페미니즘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그 교수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이 막시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시즘이 최고의 이론이고 막시즘이 이 세상에 구현되었을 때 비로소 이데아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감추고 제가 이제 성경적인 얘기를 했죠.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타락이라는 단어 안 썼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회가 완벽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수업 학생 전체가 저를 벌레 보듯이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한 얘기를 할 수 있냐. 사회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런데 여성들이 이런 것들을 하여금 가정제도를 파괴하고 자신들만의 그런 단독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 거죠. 그 아기를 이제 베고 나면 엄마들은 분명히 느끼잖아요. 느끼고 뭐 이렇게 애가 뛰는 것도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떤 몇 주 전에 뭐 낙태 지금 현재는 몇 주 전에 낙태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특별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주까지, 28주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그 있었고요. 28주만 돼도 느끼죠? 그럼요. 느껴. 근데 느끼는 거는 생명이잖아요. 어찌됐건. 내가 느끼는 건 생명인데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죽였어요. 엄청난 벌을 받잖아요. 네. 이건 살인이잖아요. 네. 근데 배 안에 있는데 얘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모양도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이 아이를 낙태한다. 근데 이건 죄가 없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논리적인 모순인 거죠. 사실 지금 영화에 대한 영화 학대나 영화 살해에 대한 얘기가 학원이 많이 터지고 그렇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살해하거나 유기한 부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한 벌을 내라. 뭐 사용해야 된다. 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너만 사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반대로 그 뱃속에 있을 때 살해를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벌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안 있다는 봤으니까.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외면인 네. 거예요, 그냥. 근데 안 본 거 아니에요. 요즘은 다 보잖아요. 초음파로 다 보잖아요. 다 보고 또 이 심지어는 야, 꼭 아빠 닮았어 이렇게까지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 본 애기들을 낙태한다. 또 그러면 형체가 뭐 생기기 전이니까 괜찮다. 어찌됐건 지금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교회인들 중에는 결혼하고 8년 차, 7년 차, 6년 차, 뭐 심지어는 12년 차 한 아기를 갖고 싶어서 뭐 인공수정을 하고 수없이 노력을 하면서 그 잉태의 행복을 맛보고 싶어하는 많은 부모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면 너무 안타깝죠. 저도 사실은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난임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낙태가 권리다라는 주장은 사실 어쩌면 신뢰일 수도 있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네. 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바라고 귀하게 여기고 싶은데 이런 낙태를 뭐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은 사실 사회적인 문화가 서로 굉장히 극과 극으로 양극화되는 거죠. 이게 책임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책임성의 문제인데 미혼모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거냐. 예. 자, 문제는 그럼 미혼모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결국. 네네. 미혼모에 대한 관심인데 그 미혼모에 대한 관심 쪽에 오히려 이런 법을 만들기보다는 더 국가적인 어떤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이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든가. 왜냐하면 요즘은 이혼 이후에도 재혼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지 이제 옛날처럼 흠이 되는 것도 아닌 시대인데 내가 아기가 있다고 해서 뭐 사랑이라는 게 뭐 막히는 것도 아닌 환경이 되었는데 그 미혼모에 대한 어떤 보호 시스템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일단 먼저 이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네. 우리의 인식이 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혼모 이렇게 뭐 범죄한 사람 그리고 뭐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된 사람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요. 아이를 지켜낸 사람, 그렇죠. 네, 낙태하지 않고 지켜낸 엄마. 야, 이 표현 너무 멋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전국 가족 입양 연대에서 밀고 있는 그런 구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그 베이비 박스 문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지켜낸 그런 여성들이 낙태를 하지 않고 거기다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산모들 그리고 그런 여성들을 어떻게 좀 도와야 될까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예산 그리고 법안 강화 그리고 보호 조치 이런 그렇죠. 것들이 더 많이 해야 되지 아니 않나.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인구 절벽이잖아요. 인구 절벽인데다가 이게 이렇게 가다가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망할 수 있는 나라 1순위더라고요. 하도 아기를 안 낳아서. 미혼 여성들이 아기들을 키울 수 있는 제도에 그러니까 특히 뱃속에서 이제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양육단체에서 계속해서 그 입양단체에서 비밀출산법을 계속 발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비밀출산법을 반대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여성들이 아기를 낳아서 유기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유기가 돼요? 그 반대로 낙태를 시켜라. 와. 라는 형태로 논리가 가는 거죠. 우리가 그냥 들어보면 너무 모순적인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래를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모든 여성들에게 정말 희망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 죽이는 그런 법을 만들 게 아니라 생명 지켜내고 생명 살리는 법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어떨까. 그런 캠페인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의식이 차일 것 같아요. 저는 이 임신과 출산과 양육이 사실은 굉장히 축복이고 그럼요. 행복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좀 이제 그 행복을 사실 남에게 드러내기 어려워서 물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몸이 힘들긴 하지만 굉장한 희열이 있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왜곡되고 있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사람들은 저 시대에 들떠는 저희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야. 이게 지금 이 말이 되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니까 인권위에서 최근에 이제 그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권고안을 헌법재판소에 보냈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범죄자들도 사형은 당해서는 안 된다. 왜 근데 우리 뱃속에 있는 아무런 죄 없는 아기들은 그럼요. 사형돼야 된다라는 형태로 그것도 인권위에서 결정 내려서 보냈어요. 문제가 됐든 문제가 되지 않았든 내 뱃속에 자란 아기는 기본적으로 50% 내 아기잖아요. 그 안에 50%의 피가 내 거고 50%의 살이 내 거고 최소 모든 게 다 내 거란 말이에요. 나의 생명인데 나의 생명을 죽여도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나이가 젊단 말이죠. 네, 대체로 이제 가임 가능 여성들이 이 페미니스트 운동에 참여하고 실제 아기를 낳고 또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운동하는 사람이 많나요? 네, 그렇죠. 있긴 없지는 있지만 않죠. 네, 주로 이제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여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들 그런데 이 근데 고등학생 국회의원들은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 중에는. 국회의원 중에 이런 이제 그런 사상에 이제 물든 사람들이죠. 이런 걸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거기까지 올라간 루트가 있습니다. 루트가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세뇌 당했거나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 페미니스트들이 이 밟아야 될 절차들을 밟아서 이제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아까 내가 깜짝 놀란 게 공산국가는 다 이제 낙태죄가 100% 허용된 낙태가 100% 허용된다는 뭐 허용 거죠. 안 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그런데 공산국가의 기본적인 그 사상은 그거죠. 그리고 막시즘하고도 연결된다는 네네.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연결됩니다. 그 기초 이론입니다. 아. 제가 그 배울 때 뭐 이만한 이제 막시즘과 이 페미니즘 관련된 책을 기본으로 했거든요. 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걱정해. 뭐 지금은 우리가 뭐 싸울 수도 있고 뭐 어떤 환경에서 뭐 부닥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지만 이렇게 무방비로 계속 세뇌가 돼서 어느 시점에는 이게 또 뒤집어질 거란 말이에요. 막는 사람들이 힘이 버거워지면 밀리겠죠, 당연히. 밀리는데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사실 이걸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쉽게 수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입장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와 싸워야 될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지 한번 우리 목사님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서구권에서는 이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완전히 이제 팽창하고 꽃까지 이제 피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저께 이 관련돼서도 전문가하고 의견 나누면서 들은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이 서유럽권에서는 이제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운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페미니즘 관련돼서 배울 때도 이 놀라운 것은 미국 이제 백인 여성들이 먼저 페미니즘을 시작했는데 그 여성들이 절충을 한다는 거예요. 가족은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즘 안에서도 이제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너무 어려워지고 이제 끝장나는 게 아니냐라는 또 견해도 있지만 이 사람들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의감을 자꾸 느낀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참된 진리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정은 행복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줄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흔들립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생명의 잉태의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거기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 그 축복에 나도 함께 참여하고 싶어요 하면서 아빠가 계속 아이들하고 얘기도 해주고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큰 무브먼트도 좋지만요. 지금 하나하나 바로 된 것들을 세워나갈 때 이 바로 된 강력한 것들이 나중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게 어찌됐든 법 이전에 우리 인간성이 살아나면 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두 가지 가지고 싸웠어요. 감리교, 장로교가 뭘 싸웠냐면 자유의지와 예정론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럼 예정론은 뭐예요? 다 예정돼 있어. 나는 아무리 잘해도 예정된 사람이야. 자유의지는 우리 자유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고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되고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예정이 됐든 자유의지가 됐든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자꾸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다 보면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창조 원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생명의 존중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끼리만의 삶이 아닌 공동체의 삶, 나만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을 크게 생각하면 사실은 이건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리고 이런 논쟁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 어쨌든 기독교적인 편협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 얘기하실래요? 이거는 사실 특히 낙태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의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하고 배워오면서 배웠던 그 페미니즘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지금 공교육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특히 공부를 잘하면 페미니즘의 사상이 이미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성에게 조금도 불편을 끼치면 안 되고 어떠한 차이점도 발생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건데 임신은 남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성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누리는 건데요. 사실 이 낙태를 해야 된다,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쭉쭉 들어보면 왜 낙태가 자유로워져야 되냐면 남성과 똑같은 생산성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여자들이. 일하고 싶으니까. 네네. 남성과 똑같이 사회적인 경력 단절을 겪지 않으면서 사회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내 뱃속에 아이가 있으면 체력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또 그 양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성 안에 있는 이런 나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오히려 방해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어쩌면 더 문제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태아가 생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꼭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죠. 예, 태아가 생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문제의 논의는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선물을 짐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선물을 오늘은 그 선물을 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물을 이렇게 줬을 때 내가 정말 얻고 싶은 선물을 받았을 때 되게 좋아요. 근데 언제가 더 좋으냐면 그 선물을 끌어볼 때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잉태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잉태의 선물이 과정에서 물론 힘들겠지만 이걸 나중에 열어봤을 때 더 큰 행복이 있는데 더 큰 행복 추구권을 사실은 낙태는 없애버린 거잖아요. 사람이 누리시는 최고 행복 추구권 그리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이 낙태법이 오히려 회방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목사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도전하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많은 말도 중요하고 많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과 행복한 것들을 다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누리는지 먼저 기독교인부터 네. 이제 굉장히 물결이 거센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거의 끝까지 왔어요. 네. 다시 밀고 올라가려면 힘이 있어야겠죠. 힘을 키우고 우리 자녀들이 물론 난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한데 내 아이들을
힘이 센 영적인 능력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이 세대를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아이들로 키워내고 우리가 여기서 중심을 잡고 더 이상 휩쓸리지 않는 거. 그래야 아이들을 붙들고 다음 세대를 붙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낙태 문제에 몰입하지 말고 잉태에 어떤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그런 시대로 우리나라가 좀 새로운 무브먼트가 네.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뭐 못하신 얘기 있으면 한 마디씩 하시고 얘기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꼭 하시고 싶은 네. 얘기들.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안양샘병원 원장 되시는 이제 박상훈 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전까지는 낙태죄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교회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이것을 알아서 막아주겠지. 그러나 이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막아서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외치는 생명 운동이 교회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사회를 덮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교회 애들 많거든요. 더 나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나는 결혼할 때마다 4명씩 나라고 그러거든. 자, 어떻게 마지막 얘기 한번 하시죠. 네. 저는 사실 이 낙태 문제에 많은 여성들이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할 때 사실 많은 주변의 여성들로부터 왜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여성들 스스로 엄마들 이 내 아이가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넘어서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양육이 힘들죠. 양육이 힘들고 어떤 그 과정에서는 남성보다 내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와 나의 애착이 어쩌면 아빠보다도 더 좋은 거 이런 것은 사실 엄마가 내가 양육했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만 다른 쪽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고 내 아이에게도 이런 축복과 기쁨을 그대로 물려주고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엄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이제 아기를 이제 막 낳아 저도 손주를 보면서 우리 온 식구가 이제 행복에 푹 빠져 있는데 생명은 어쩌면 행복입니다. 그리고 기쁨이고 자랑인데 우리 모든 가족 그리고 우리 특별히 정말 이 아이를 낳아야 될까 낳지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정말 오히려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나 또 응원과 박수가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건 바로 진리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일 텐데요. 생명윤리도 이 부분에 분명히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고 그 시선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우리 믿는 사람들로부터 더욱 단단해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늘나라의 선한 일꾼이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복음법률가회 연취연 변호사님 또 카도시 공동대표 이재욱 목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